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들과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5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저를 가장으로 소개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제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참 소중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게는 돈이나 권력보다도 가족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모두 저의 가족들 덕분입니다. 일찍이 고아로 온갖 고생하며 살았던 제가 처가 식구들을 만난 뒤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만큼 누리고 살게 됐으니 그게 아니었더라면 제가 애초에 누리지 못할 행복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10대 시절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외로이 지냈던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하필이면 두 분이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됐네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당시 사고 가해자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 피해자의 피해 보상금을 마련해야 했고 살던 집에서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주변에 거두어 주실 친척 어른이라도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다들 비슷한 사정이 자기 식구들 챙기기가 바쁜 건지 저는 어른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나마 남은 재산으로 부모님의 장례만 겨우 치를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슬픔도 느끼기도 전에 먹고 살 궁리를 시작해야 했으니 어찌 보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날 이후로 먹고 살기 위해 학교를 자퇴해야 했고 그 뒤로 이 일 저 일 옮겨 다니며 생활비를 벌어 살았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저는 나중에서야 학교를 관둔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 몇 년 배고파도 조금 참고 학교를 다녔어야 나중이 편했을 텐데 그런 걸 가르쳐줄 어른이 없었던 저는 그 뒤로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니 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열 몇 살의 미성년자는 어른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필 그런 나쁜 어른들만 만난 것을 보면 제가 재수가 없는 건지 그런 인간들이 나같이 불쌍한 애들만 노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돈도 많이 뜯기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래저래 고생 많은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돈을 꽤 모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른을 너무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죠. 계약서 쓰지 않고 저렴하게 세를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속아 보증금을 날려버렸고 저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공짜로 숙식이 제공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군대와 감옥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그 나이에 범죄자가 될 수는 없으니 제 선택은 당연하게도 군대였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고 군대도 가야 되니까 이참에 군대 가서 밥이나 굶지 말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0살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고 3년 가까운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군대였는데 저는 밥 챙겨주고 잘 곳 만들어주는 그곳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를 하지 말고 말뚝을 박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죠. 직업 군인을 한다면 사택도 제공되고 먹고 살 걱정 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틈틈이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따고 직업 군인이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도 했고 틈틈이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던 저는 그걸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군요.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네요.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제 윗선임 중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10달 먼저 입대한 제 아버지 군번이었는데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별것도 아닌 걸로 저를 갈구고 괴롭히는데 저보다 한참 선임이다 보니 저는 늘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이상하게 저만 괴롭히던 선임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말년병장 달았으니 저도 이제 곧 고생은 끝났다 싶었죠.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제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조용히 있다가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인간은 제 생각보다 악독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한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공부하는 꼴 보기가 싫은 건지 남들 쉬고 있는 개인 정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꼭 뭘 시키던가 해서 제 공부를 방해하고 괜히 트집을 잡아 일을 만들어 시키고는 했었죠. 군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애초에 쉬운 일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 저도 그 정도는 참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며 무시하고 심지어 죄 없는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내내 참아왔던 저는 결국 제가 불쌍한 고아라며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인 그놈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그 선임을 바닥에 눕혀 몇 대 때린 뒤였네요. 무슨 이유에서든 선임을 때리는 것은 군대에서 아주 큰 잘못입니다. 결국 저는 선임을 때린 죄로 영창을 가게 됐습니다. 영창을 갔다고 빨간 줄이 그이는 건 아니지만 제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창을 가게 되면 부사관에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와서 머리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 저를 탓할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결국 직업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사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저는 그 뒤로 조용히 군 생활을 하며 제대 날짜만 기다리며 또다시 팍팍한 세상살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제게도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차에 저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군대에 있던 당시 저를 예뻐하셨던 행보관님이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부사관 지원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의 실수로 결국 숲으로 돌아가면서 저만큼이나 제 처지를 안타까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알게 모르게 챙겨주셨던 분이라 그런지 제가 제대 후에 어찌 살아갈지도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제대 후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혼자 되고서 거의 처음 겪는 관심과 애정에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대 후에는 잊혀질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 덕분에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계셨던 분이죠. 그렇게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이니 잡일이니 했을 뿐이지 그렇게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다들 제가 고아며 중졸이라는 이유로 직원으로 뽑기를 꺼려 했었죠. 그때도 솔직히 행보관님이 아니었더라면 능력도 없는 제가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싶네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정말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던 그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 뻘 나이에 인자하신 사장님이셨습니다. 행보관님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게 자리를 소개해 주신 행보관님을 통하여 제 사정을 들으셨는지 사장님은 제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숙식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숙식 제공이라기에 저는 공장 한 켠 남는 방 정도를 내어주실까 생각했는데 사장님 사모님은 저를 집으로 들여 큰 따님이 쓰던 방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과한 친절에 저는 오히려 의심이 들더군요. 그럼 숙식비를 월급에서 제하시는 건가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숙식비라니? 아니, 식구들 쓰던 방 한 칸 내주고 다 같이 먹는 밥상에 수저 하나 더 올리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네? 그래도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대가는 받으셔야죠.
아유, 이제 우리 직원 되는 사람인데 무슨. 아직은 불편하겠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나는 이만 저녁 차리러 갈 테니까 이따가 사장님 오시면 같이 식사해요. 그럼 그동안 쉬고 있어요. 제게 방을 보여주시고 집을 소개해 주신 사모님도 사장님만큼이나 참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니 마치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그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은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아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장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첫 월급을 타고서는 사장님 사모님께 선물을 했습니다. 원래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들께 내복을 사드린다는데 제가 내복을 사드릴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부모님처럼 마음 써주시는 사장님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겨우 한두 달 알고 지냈지만 저는 두 분을 그만큼 가까이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저 혼자만 가깝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으셨던 건지 사장님, 사모님 역시 저를 큰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며 정말 저를 잃어버렸던 아들 대하듯 해주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도 형편 탓에 생일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크를 먹어봤습니다. 그 나이 먹어서 처음 먹어보는 그 달콤한 케이크 맛도 감동이었지만 저를 정말 식구처럼 여겨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죄송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내가 그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두 분은 제게 한 번도 바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정말 아들 같아서 그런다며 제가 늘 부담 없이 누리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제가 받은 호의는 생일 케이크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나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시에 대학이라는 곳은 지금처럼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공부라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은 대학은 먼 나라 얘기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할 일이라고 꿈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죠. 사실 저도 남몰래 대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 사이 회사 일도 많이 적응하여 그때까지도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몰라서 마냥 열심히만 했었는데 저도 일을 조금씩 깨우치다 보니 점점 더 배움이 필요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 탓인지 자꾸만 아쉬운 점들이 보이더군요. 제품 만드는 일이야 벌써 전문가 수준까지 해간다지만 회사 사무 업무들은 해도 쉬워지지가 않았죠. 그게 다 내 배움이 짧은 탓인가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또 그런 형편도 안 됐죠. 사실 욕심 같아서는 대학 문턱이라도 밟아보고 싶기는 했습니다. 당시에 저와 꽤 가까워졌던 그 집 큰딸에게 대학 생활의 얘기들을 들으며 남몰래 동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며 하는 일이나 더 열심히 하자 싶었죠. 그런데 저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아신 건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할 거라며 사장님이 제게 대학 진학을 권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제가 염치가 있다면 거절했어야 하지만 너무 대학이 가고 싶었던 건지 제가 차마 그 제안에 괜찮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치 없지만 또 한 번 도와주신다면 저는 평생 사장님께 충성하고 앞으로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뭐 바라고 이러겠나. 그냥 내가 보기에 자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더 배운다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싶어서 말이야.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제게는 둘도 없는 은인이 맞았습니다. 아마 이런 귀인을 만나려고 내가 여태 그 고난을 견뎠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장님 덕분에 대학 생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회사 일을 거들면서 학교를 다녔고 은혜를 갖고 싶은 욕심에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나왔던 제가 대학 조기 졸업이라니 참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덕분에 대학까지 나온 저는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상하신 분들이 계신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장님의 큰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받은 게 많으면서 귀한 따님까지 넘본다는 게 도둑놈 심보인진 모르겠지만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오래 연애해왔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은인이시던 사장님은 제 장인 어른이 되셨고 저를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던 사모님은 제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그 집 사위가 된 뒤로 저는 항상 두 분께 보답할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제 부모님처럼 챙겼고 제가 그 은혜를 다 갚을 때까지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고 마셨거든요. 하루아침에 암 진단을 받으신 장모님은 늘 곱게 올려 쪽을 지시던 머리를 밀어버리셨고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늘 푸근했던 얼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어갔고 언제부턴가는 기력이 아주 없으셔서 식구들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족들은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장인 어른이나 장녀인 제 와이프는 물론이고 늦둥인 처제도 말할 것이 없었죠.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처제는 매일 장모님의 병실을 지키며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식구들이 돌아가며 한 번씩 병원으로 찾으러 가야 했었죠. 평소에도 너무 어려서 딸뻘이라 생각했던 처제였는데 그런 상황에 처제가 너무 일찍이 철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참 엄마 품이 필요할 어린 처제를 위해서라도 장모님이 쾌차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저와 아내는 매일 밤 장모님의 쾌차를 기도했습니다. 종교도 없던 제가 기도까지 한 걸 보면 그렇게라도 바라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참 얄궂은 운명은 그리 좋은 분을 너무 일찍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장모님이나 다들 바르게 사셨던 좋은 분들인데 왜 그렇게 좋은 분들만 먼저 데려가시는지 저는 모르겠더군요.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내 가족만은 아니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먼저 떠나신 뒤로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금슬이 좋으셨던 장인 어른도 장모님의 빈자리에 너무 힘들어 하셨고 한창 어리광 부릴 처제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칭얼거리지도 않더군요. 저희 부부라도 어린 처제를 신경 써야 했지만 당시에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처제를 위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지내면서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몇 년 뒤면 분가를 할 생각이었던 저희는 그 뒤로 결국 분가를 포기하고 계속 처가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되신 후 부쩍 기력이 쇠하신 장인 어른도 걱정이었지만 어린 처제 걱정에 아내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겠다며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5식구에서 4식구가 됐고 얼마 뒤 또다시 4식구에서 3식구가 됐습니다. 금술이 너무 좋았던 탓인지 장인 어른은 장모님을 떠나보낸 뒤 오래 버티질 못하셨습니다. 당시 스스로 건강 체질이라며 늘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이 장모님 돌아가신 뒤로는 그 뒤를 따라가기라도 하시듯이 몇 년 사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네요. 겨우 몇 년 차이로 부모님을 잃은 식구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어린 처제가 제일 걱정이었죠. 저 역시도 오래전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남은 식구인 제 아내와 어린 처제를 챙겨야 했고 회사 일도 신경 쓸 게 많았죠.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 장인 어른이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으니 저는 결코 슬픔 따위에 좌절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철아, 너 예전에 나한테 꼭 은혜 갚겠다고 했었지? 그때는 내가 바라는 게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겠구나. 아버님, 뭐든 말씀하세요. 뭘 시키시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철아, 내가 떠나면 회사와 식구들을 챙겨다오.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다오. 회사는 예은이랑 지금처럼 잘 챙겨주고 지금처럼 잘 지내고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 예진이 불쌍한 그 어린 것 부디 네가 나 대신 끝까지 좀 챙겨다오. 그때는 저한테 맡겨놓고 마음 놓고 더 빨리 가버리실까봐 두려운 마음에 저한테 약한 말씀 마시고 오래 사셔서 어린 처제 시집 가는 것까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떠나신 마당에 장인 어른이 제게 하신 말씀은 제게는 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그 말은 저는 평생 제 속에 새겨놨고 장인 어른 말씀처럼 평생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장인 어른이 물려주신 회사를 읽어가며 처제를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를 하고 일을 배웠던 건 역시 모두 장인 어른의 은혜였기에 내 모든 재주를 다 장인 어른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회사를 키웠습니다.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장인 어른의 뜻처럼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쓰며 늘 성장하고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들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십수년 노력을 했더니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건지 저희 회사는 이전보다 몇 배로 성장하게 됐고 지금은 이쪽 분야에서는 꽤 이름을 알린 탄탄한 회사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장인 어른께 은혜를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 해야 할 게 많고 제가 죽는 그날까지 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절반쯤 온 지금 이 순간 그리 후회스러운 인생은 아니다 싶네요. 아내도 제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군요. 아버님이 제게 맡기고 가신 처제를 돌보는 일은 회사 경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 잃고 의기소침한 처제는 제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제 자식도 낳아 기르지만 일찍이 철든 그 아이는 더욱 눈이 갔죠. 경제적으로야 열심히 벌어서 그만큼 해주면 되지만 형부인 제가 부모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었죠. 제 자식과 어린 처제에게 똑같은 애정을 준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바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야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겠지만 한 다리 건너 천리라고 처제는 다르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잘해주고 애정을 쏟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인 장모님께 받았던 그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 역시도 처제에게 그만한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노력의 가상함을 알아주었는지 처제는 참 씩씩하게도 잘 자라줬습니다. 딴에 이모랍시고 어려서부터 저희 애들도 잘 돌봐주고 형부랑 언니한테도 참 깍듯했어요. 누구 닮아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건지 처제는 정말 어디 내놔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결혼시킬 때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될 정도였죠. 제가 아들만 둘이라 처제가 더 그리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남주기 아까운 처제도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고 목표하던 대학 진학을 위해 한창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곧잘하고 상장도 많이 타오던 처제였으니 유학을 떠나도 모자랄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제도 유학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방학 때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미국 대학 쪽을 알아보고 있었죠. 물론 가족들과 떨어져 유학을 보내는 것이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정도 해줄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면 뭐든 해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곤란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처제를 보게 된 거죠. 뭐야? 무슨 일 있어? 예진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지 처제는 눈물만 흘리고 있고 아내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참 만에야 듣게 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진이 임신했대. 우리 예진이 어떡해 여보. 딸 키우는 부모들은 걱정이 배로 많다지만 설마 제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범생인 줄 알았던 처제에게도 남자친구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런 일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네요. 누굴 줘도 아까울 우리 처제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뇨. 그래도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대. 언니, 형부, 나 애 낳을래. 어쨌든 내가 벌인 일이잖아.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일을 엎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처제도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저도 생명을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놈인 건지 어린 놈이 자기 새끼 책임지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처제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아이라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더군요. 마치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집에는 알릴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저희 집에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애들이니 그 애만 좋다면 집으로 들여서 저희가 끝까지 지원을 할 생각이었죠. 애만 낳으면 우리가 대신 키워줘도 되는 거고 그러면 애들은 학교 생활 무사히 하고 취업까지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난 줄 알았고 저희는 짐을 싸서 들어오겠다는 그 아이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그 아이도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설마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처제에게도 걱정 말라며 연락을 남겼다더군요.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아이의 전화번호가 사라지고 사라진 번호처럼 그 아이도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뒤늦게 그 아이가 지낸다는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더니 애가 어딜 간다며 떠난 지 오래더군요. 지긋한 할머님은 아무 사정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죄 없는 그 할머니를 붙잡고 할 얘기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나서서 며칠이나 그 아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책임지기 싫어서 사라진 놈을 찾아서 데려온다고 해도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애아빠가 사라졌다는 얘기에 처제는 좌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그놈이 다 자기만 믿으라며 순진한 우리 처제를 꼬드겼더군요. 날라리 갔던 놈이 공부만 하던 우리 처제가 쉬워 보였는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사라져 버렸네요. 그 와중에도 처제의 굳은 심지는 변하지 않는지 결국 처제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던 처제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부모된 심정에 그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 모든 것이 다 제 잘못 같았던 저는 하염없이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더 잘 살피고 챙겼어야 했는데 부모 노릇 한다고 해놓고 이런 일을 보게 되다니 나중에 장인 어른 볼 낯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그 뒤로 처제를 도와 처제의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했습니다. 나이로는 손녀뻘이고 촌수로는 조카가 됐네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고 어린 처제는 미성년의 나이로 엄마가 됐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는 참 예쁘고 소중하더군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니 옛날 처제 어릴 적과 똑같은 것이 저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처제만큼이나 그 아이도 참 애틋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엄마가 된 처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혼자 검정고시를 치렀고 그 뒤로 아이를 낳은 뒤 대학 진학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바라던 유학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만 두고 미국으로 떠날 수가 없겠는지 결국 국내 대학에 진학하겠다 하더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회사를 버리고 같이 이민을 갈 수도 없었기에 아쉽지만 당시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싶습니다. 처제는 책임감으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그런 걱정을 했을 텐데 같이 책임져야 할 그놈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가끔은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본다면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얄궂은 건지 만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그놈을 10여 년 만에 다시 보게 됐지 뭡니까. 그 사이 처제는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다른 곳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내 연애로 남자친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대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청년은 처제의 사정까지 모두 알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돈딸 분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처제를 아시고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얼마 뒤면 결혼까지 하게 돼 집안에는 경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을 때에 그놈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은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 날이었습니다. 10년 새 우리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했고 이제는 해외 진출도 목전에 두고 있었죠. 회사가 확장되면서 처제와 동서도 가족 경영에 참여하기로 약속됐고 그래서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 했습니다. 매번 최종 직원 면접은 직접 했던 탓에 그날도 저는 1차 면접을 통과한 직원들을 개인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1차 면접까지 통과했으니 다들 이렇다 할 인재가 맞겠지만 저는 능력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시했기에 최종 면접은 늘 제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자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만나보고 있는 중에 유난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군요. 무엇보다 가족을 아끼던 제게 감히 우리 가족을 상처 준 그놈은 제가 절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악연이었죠. 자기가 만든 자식 버리고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린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놈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게 잘 보이려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의자에 앉아서는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있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 얼굴을 구겨놓고 싶었지만 저는 겨우 참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원자,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의 장점은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저는 결석 한 번 없이 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능력은 다소 빠질지 모르나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책임감과 성실함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점을 책임감과 성실함이라 말하는 그놈의 말을 듣자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런 거짓말을 잘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책임감과 성실함이 장점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자식은 그렇게 버리고 한 여자를 미혼모로 만들었습니까? 예? 예? 그게 무슨... 나 기억 안 나요? 내가 예진이 형부인데 나는 그쪽 얼굴 똑똑히 기억나는데 말이야. 최성민 씨! 그제서야 나를 떠올린 그놈은 많이 놀랐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군요. 10여 년 전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해놓고 남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모양이지? 그런 인간이 책임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양육비 한 번 안 보내놓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무섭기도 했고요. 저도 그날 이후로 항상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사죄해야 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나? 제가
예진이 만나서 사과하고 이제라도 아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회사 들어와서 같이 가족 경영 하고 싶습니다. 가족 경영이라니 우리 조카 친보라고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듯 그런 소리를 잘도 짓거리는 그놈을 보니 저는 부하같이 밀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뭐? 가족 경영?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지? 이제 와서 버린 식구 책임지겠다니 그런 말 하기에는 염치가 너무 없다는 생각 안 드나?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처제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 그래도 참 다행이지. 그때 둘이 사고 쳤다고 그냥 이어놨으면 우리 처제는 너 같은 놈 뒷바라지나 하다가 고생만 했겠지. 그래도 자네가 도망가준 덕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가정도 꾸린 거네. 그럼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나? 책임지고 싶다면 본인 이익 볼 생각 말고 여태 밀린 양육비나 내놓지. 못 주겠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이쪽 업계로는 아주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 말이야. 자기 말에 본전도 못 찾은 그놈은 나가보라는 말에 정신없는 채로 면접실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처제에게 곧바로 소식을 전하고 그놈 번호를 넘겼습니다. 양육비를 받던 사과를 받던 이제는 처제에게 달린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얼마 뒤 처제를 통해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제도 아이 친부 소식이 궁금했는지 한번 만나러 나갔던 모양이더군요. 혹시나 아이 친권을 주장할지도 모르니 미리 손을 쓰는 게 좋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그놈이 우리 처제에게 사과를 못할 망정 협박을 했다더군요. 글쎄, 그놈이 나한테 자기 회사에 받아주지 않으면 날 파혼시키겠대. 그 남자도 나 애 있는 거 아냐고. 고등학교 때 무슨 일 있었는지 그 집에 다 말하겠다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나왔는데 이러다가 친권 가지겠다 그러거나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 하면 어떡해? 결혼식장이라도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놈이 내가 똑똑히 말했는데 감히 우리 처제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좋은 말로 해선 안 되겠네. 형부가 해결할 테니까 예진이 너는 걱정하지 마. 적당히 사과만 받고 넘어가려 했더니 그놈이 기어이 선을 넘네요. 그래도 나이 먹어서는 철이 든 줄 알았더니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그놈을 제대로 혼내주기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변호사를 통해 친권을 가져올 방법을 찾아봤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작정했죠. 돈이야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니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 정도는 해야 그놈이 책임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법적인 일이야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니 별로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죠. 이쪽 업계가 또 좁다면 굉장히 좁은 동네라 그놈이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걸 보면 저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저도 그동안 허투루 회사 세운 건 아니라서 말입니다. 제가 미리 말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동종 업계로는 평생 발도 못 붙이게 할 정도는 됐거든요.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던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능력은 돼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갑질이니 뭐니 욕해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온갖 욕을 다 먹어도 저는 가족들만 지킬 수 있으면 바랄 게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주변 사장들에게 다 소문을 내어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렸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죠. 사실만 얘기해도 그렇게 문제 많고 무책임한 놈을 굳이 직원으로 쓰겠다는 사장은 없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그새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었더군요. 하지만 제 예상 그대로 정말로 소문은 금세 퍼졌고 그놈은 취업은커녕 이쪽으로는 면접을 볼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젊은 놈의 앞날을 막고 있는 사이 우리 변호사도 아주 큰 일을 해줬어요. 우선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겠다고 그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렇다 할 재산도 없는 놈이지만 덕분에 차도 못 쓰게 되고 앞으로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족족 빠져나가게 됐으니 지도 속 편히는 못 있겠죠.
취업길도 막힌 마당에 앞으로 먹고 살 궁리를 다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친권 문제도 쉽게 해결됐습니다. 도망가서 여태 소식 없이 혼자 잘 먹고 살던 괘씸죄가 인정됐던 덕분인지 조카에 대한 친권도 손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니 친권은 알아서 포기할 테니 가압류 좀 풀어달라 그랬던 모양이네요. 뭐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놈이니 당분간은 하는 짓을 지켜볼까 싶어요.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면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봤으니 그놈도 쉽게는 우리 가족 앞에 얼굴 비추지 못하겠죠. 그러니 더 이상 처제와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렇게 일을 벌리고 나니 내심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동안 고생했을 처제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덕분에 처제가 걱정했던 친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뒤로 우리 처제는 무사히 행복한 결혼식을 잘 올릴 수 있었고, 이제 비로소 어린 조카와 동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아들 같은 동서가 생겨 앞으로는 가족 경영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네요. 모두 행복하다니 저도 더없이 행복하군요.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족 때문이고 언제나 가족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이고 죽어서는 장인 장모님께 떳떳하고 싶네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항상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